오늘은 그 다음에 소송의 대중화라고 했던 말인데, 결국 분쟁 중에 전문적이고 어렵고 하는 거가 변호사한테 맡겨져서 돼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명제이긴 하지. 그래서 심지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라고 했지. 그런데 한편 우리가 직접 분쟁을 처리해야 될 상황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그리 심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교섭 등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을 때 어떤 제3자한테 분쟁의 해결을 우리가 해야 될 이럴 상황에 대해서 소송 등 우리가 구제를 받고자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때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또 하나 추구하는 소송의 대중화인데, 다만 본인이 이제 직접 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대리인으로 쓸 수 있는 일정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인이 직접 함에 있어서 어려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리 제도의 예외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소송까지 직접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을 작성해서 이제 법원에 제출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자기가 당사자가 되는 일단 그러면 건데, 소장이 작성이 돼서 제출해야 되는데 소액 사건의 경우는 구술로 제소할 수도 있다. 구술로 제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소액 사건은. 그런데 실제 소액 사건도 다 서면이 작성돼. 법원에 가서 안내 데스크 같은데 어디 가보면 아마 서면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형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구술에 의한 제소도 가능하고 스스로 출석해서 제소할 수 있는데, 친절한 법원 그 직원이 아마 작성을 도와줄 거야. 그래서 실제 뭐 구술로 이렇게 소를 제기한다라는 게 실제 조문상은 소액 사건은 가능하다라고 나오지만 거기도 서면은 작성돼. 그래서 소장이 작성되는데 여기에 원고를 쓰고, 채권자 입장에서 원고가 쓰이고, 피고가 채무자 상대방이 쓰이고 적고, 여기에 청구 취지를 소장에 있어서 큰 골격은 써야지. 청구치 1항은 피고는 항상 원고에게 아까 뭐 얼마 빌려줬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3천만 원. 과거에는 3천만 원도 그 동그라미로 다 아라비아로 써야 되는데 요새는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게 기본적인 틀이지. 원래 소장 보면 이런 것도 있어. 소송 비용은 원고 입장에서 보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문장도 써. 소송 비용에 대한 재판을 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민사소법 지식적으로 보면 어떤 문장이 거기에 나오냐면, 처분권주의에 있어서 소송 비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을 해주는 거니까 처분권주의에 적용이 없는 거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그대로 갖고 온다면 사실은 이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재판을 해준다라는 개념인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 그 다음에 위 제1항은 즉 이 3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청구 취지를 관행적으로 써. 어디든 양식을 보면 나와. 이런 식으로. 가집행이라는 게 조금 또 어려운 건데 좀 이따가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청구 취지에 있어서의 대칭으로 청구 원인이 이제 여기가
자기가 이런 돈을 지급을 구하는 이런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써야겠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얼마를 빌려줬는데 변제기가 언제였는데 지금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않기 때문에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라고 일목요연하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되고 청구원인이 그다음에 첨부 서류로서 자기 차용증 같은 게 있으면 또는 뭐 온라인으로 입금한 거 뭐 이런 등등. 사실은 온라인 입금한 거는 곧바로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말을 해주는 건 아닐 거야. 차용증은 그런 정도 얘기는 해주는데 온라인으로 입금한 건 사실은 빌려주는 용도로 돈이 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자기가 무슨 거래가 있어서 돈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자기가 돈을 빌려줬다라고 주장하는 등등의 자료를 붙여서 증거 자료로서 첨부해서 내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하는데 인지대를 내야 되고 송달료를 미리 예납해야 되고 하는 이런 등등이 이제 절차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그래서 실제는 이제 이 소장 작성부터가 난관이지. 처분권주의 때문에 여기에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서는 법원이 안 해줘.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이렇게만 쓰면 요 범주에서 얘기하는데 3천만 원 빌려줄 때 이자 약정이 없이 무상으로 원래의 소비대차의 본질에 맞게 무상으로 빌려줬어도 언제부터는 뭐가 붙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 변제기 이후에는 원래 약정이 없었어도 얼마를 붙인다고 그랬어. 민사 사건이라면 민사의 관계라면 5분, 5부, 연 5%. 상사라면 연 6%가 법정이자로 붙게 되어 있어.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걸.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또 어디서부터는 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작동해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 물론 피고 입장에서는 다투는 내용이 있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이 아니라 판결이 선고되는 날 이후부터 연 20%가 붙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피고가 싸운 결과 그래도 갚아야 된다면 그 20%로 뛰게 되는 시점이 소장 부본 송달 시가 아니라 소장이 제출돼서 부본이 송달돼서 변론이 종결돼서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송달되는 요 과정에서 피고가 다툼에 있어서 뭔가 다툴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판결 선고할 때부터 20% 붙인다라고 뒤로 밀려나. 그러니까 소장 부본 송달일이 아니라 그랬을 때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가 아니라 그 지연 손해는 요 판결 선고시로 뒤로 밀려나. 근데 피고가 뚜렷하게 다툴 내용 없이 속된 말로 그냥 단순히 개기면서 이렇게 한다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연 20%가 지연이자로 발생하게 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자가 없어도 어떻게 지금 청구 취지 1항을 써야 되냐면 만약에 원래 빌려준 게 2012년 8월 31일 날 이제 3천만 원을 빌려주고 12월 31일 날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연 5%의 이자를 달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소장 부분 송달일은 특정한 아직 자기가 소장을 접수한 날로서는 언제가 될지는 날짜로는 특정을 못하니까 그냥 그 문구로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20%를 달라라고 청구 취지를 쓰는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변제기를 지나면서 연 5%. 만약 근데 이자를 빌려주면서 저번 때 독촉 절차에서 나온 사례대로 월 1.5% 그럼 연 18%에 해당하는 이자가 있었다라면 어떻게 이게 청구 취지가 구성될 것 같아? 원본을 안 갚았다라면 이자도 안 갚았으리라고 우리가 전제해버려. 그러면 3천만 원의 원금에다가 언제부터 이자가 발생해? 빌려준 날 기준으로 원금
한 달 뒤부터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원금을 안 갚았고 이자는 당연히 안 갚았다라고 전제한다면 이자도 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변제기까지의 연 18% 내지는 월 1.5%의 이자. 변제기 다음은 이자 약정이 있고 이자 약정이 더 높으니까 이자 약정이 없을 때 민사법정 연 5%를 붙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붙이는 게 더 나아. 그 뒤 손해는 이자에 해당하는 게 손해로 계속 가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지연이자가 계속 연 18%로 가는데 어디서부터는 더 높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어? 역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때문에 소장 부본 송달일시부터는 연 20%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다음 날부터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20%를 달라라고 하면 되지. 되겠지? 근데 애초 이자가 이번에는 연 24%라고 쳐봐. 또 연 4, 50% 이자는 무슨 그 대부업법 등에 걸리니까 한 연 24%로 했을 때는 좀 또 달라져. 연 24%는 변제 한 달 다음부터 변제기 이전이더라도 한 달 다음부터 연 24% 이자가 붙고 그다음에 변제기 다음에는 역시 연 24%인데 그때는 이제 이자가 아니라 지연 손해금이 이제 이자에 해당하는 연 24% 붙고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도 굳이 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연 20%로 할 게 아니라 그건 원래 이자 연 24%니까 거기때도 계속 네가 안 주는 한도에서는 난 계속 그 원래 약정한 이자만큼의 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 연 24%로 가면 돼. 그렇겠지? 잘 생각해봐. 세 가지 경우를 설명해서 원래 이자 약정이 없었을 때 원래 이자 약정이 있는데 민사 법정 이자보다는 5%보다는 높고 20%는 보다는 작을 때 그 다음에 연 20%부터 높을 때 어떻게 쓸 건가 잘 구상해봐. 자기가 맥시멈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상할 수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소장이 작성되어야겠지. 소장이 그렇게 작성되어야겠지. 이해되겠어? 소장이 작성돼서 이제 법원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접수를 해서 첫 변론기일에 오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요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본 것처럼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거지. 그럼 실제 그런 작성된 소장을 접수하는 그 상황이 자 봅시다. 원고의 전화번호와 변호사무실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가 누락됐네요. 아, 그래요? 네. 예, 접니다. 그 원고의 전화번호하고 뭐 이메일 주소가 받았다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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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건 이상 없죠? 네, 됐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방금 접수된 서류입니다. 예. 여기
함께 송달을 할 서증의 사본이 빠져 있네요. 보정 공문을 보내도록 하죠. 그 소송 절차 안내서가 전부 같이 왔어. 소장 부번호. 이 소송 절차 안내서가 피고에게 같이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서가 하나 같이 보내진다. 그러면 이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돼.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건 이제 우리가 민사소송법 일반 시간에 배우는 그다음 뭐 무변론 판결 이런 것 등의 개념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쭉 이번 수업 시간에 대한 지금 자료 등이 여기 올라가 있어. 예컨대 이건 애니메이션으로 내가 만든 건데 법원에서 그런 걸 만들어주기 이전에 내가 만들었었어. 이런 식으로 구성됐으니까 가서 조금 유치하지만 보도록 해. 아까 같이 이렇게 해서 보는 거야.